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시계는 제로입니다. 지금 세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이 정치권은 약 500m 여전히 시속 70km 혼란스럽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야가 첨예하게 700m 대립하고 있는 우회전하세요. 이 정치 형국, 이 정치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온갖 방송에서는 약 300m 앞 보수 진영의 우회전하세요. 변호사들은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윤석열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진보 진영 변호사들은 내란죄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국민들은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게 정답인지 선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그런 이어서 가운데 우회전하세요. 저희 방송은 이 법조계 은둔의 고수로 알려진 안한다 정수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제보란에 정수경 변호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곳 경기도 광주 바로 시청 행정타운로에 있는 정수경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우측편에는 광주시청이 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이 보이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지금 행정타운이,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보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이 속 시원하게, 정말 대한민국 법조인들도 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파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 혼란스러운 고통은 나날이 대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고수로 알려진 정수경 변호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정수경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양력이나 이 경력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언둔의 고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정수경 변호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소지는 이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좌측엔 문화스포츠센터, 남한산성 아트홀이 보이고 광주법원 등기소가 있군요. 그리고 우측으로 정수경 변호사 사무실이 보입니다. 더 필드 디자인 2층에 정수경 변호사 사무실이 있군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주차를 하고 지금 보이는 이곳 주차장에서 1층이군요. 변호사 사무실이. 여기군요. 정수경 변호사.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닌 것도 개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지금 전화를 그러지 않아도 누가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그냥 조금 이따 전화 통화해드릴게. 누가 갑자기 방문자가 있어서요. 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요 왜 봐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말씀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여기 여기 제 방이지만 조그맣지만 여기. 네. 제 방 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저 일하는 데인데. 그러면 변호사님 거기 밖에. 예. 잠깐만요. 누가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뭐 그냥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여기 앉아요. 여기는 그냥 여기 앉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그럴까요? 예.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네네. 지금 이제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예.
이 대한민국 시계가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와중에 또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텔레비전을 예, 보거나 예. 또 유튜브를 보면 예. 이 보수 진영의 변호사들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 예. 기각될 것이다. 예. 라는 얘기고 예. 이 진보 진영의 변호사들은 내란죄가 성립된다. 예. 예. 그러므로 구속된다. 네. 이러니 시청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의 그 내막에 깊이 있는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없죠. 예, 뭐 없-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실관계도 또 관련된지 아니면 모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의 또 특징이라는 게 방송사의 생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조계의 은둔의 고수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제가 눈에 꽂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이 저희에게 이제 제보를 해주신 게 네. 이 정수경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예. 요즘 그 뭐지? 제가 바깥에 그 태극기 집회도 뭐 몇 번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예. 그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요. 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막 그런 관련된 전화를 받고 있던 중에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폰나바나 그 저기 막 비상계엄하고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아서 조금 예. 전에 어떤 분이 막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막 보던 중이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다 보니까 또 이거 뭐 틀리게 말하면 또 안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예. 법정번호 제가 좀 출력을 해놨습니다. 예. 예. 이제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예. 저는 사실 이 변호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네, 추천받고 네, 예. 왔기 때문에 예, 예. 변호사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저기 그 사실은 제가 안 한다 변호사라고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그래서 제가 늦깎이 변호사다 보니까 안 한다 변호사 이런 얘기가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아니,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안 한다 변호사가 어떤 뜻입니까? 안 한다. 예. 제가 저의 그 닉네임을 안 한다를 쓸 때가 많아요. 안 한다. 예. 안 한다는 그 인도의 그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말하자면은 가장 측근 그 당시로 보면 일종의 비서실장 격에 해당합니다. 아, 부처님의 비서실장. 수행시자죠. 예. 그분의 이제 안한 존자라고 있어요. 근데 안한다 존자죠. 안한 네. 존자.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많이 존경해서 그래서 저도 저분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 닉을 안 한다라고 씁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늦깎이 변호사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 뜻이에요. 그렇게 일종의.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어떻게 사법고시는 늦게 패스하신 겁니까? 아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안 한다 존자는 예. 그 지금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불경이라든지 이런 거 최초의 불전 결집을 이루어내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네.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니까 막 많이 울고 그랬던 분이세요. 네.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마 그 부처님의 그 제자들을 존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라한이 한 499명이 됐는데 마지막 제 500번째 아라한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억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부처님 옆에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본인이 들었던 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시아문 뭐 이러면서 예. 당신들도 이렇게 들었느냐 내가 들어서 기억하는 게 틀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500명의 아라한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 그 부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이런 거 그런 거를 전부 모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모으고 끝난 다음에 세상이 이제 평온해져서 모두 흩어져서 각자 이 말을 전하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부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부 이렇게 퍼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마 3대 불정결집은 뭐 아소카 왕이 했다, 뭐 몇 대 불정결집 몇 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구전된 것을 많은 그 구전에서 퍼져서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의 그 행적에 관한 것을 이렇게 계속 이제 현재 최근까지도 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최근에 또 법화경 뭐 이런 것도 많이 그 후대에 이렇게 결집된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일에 기초를 하신 분이 아난다 존자세요. 근데 그분은 뭐 깨달음이 크거나 뭐 재주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인간적인 고통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 가장 늦게 아라한 중에서 가장 늦게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늦깎이란 뜻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 인간적인 면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저를 감히 그분의 그 뭐라 그럴까 그분의 이름을 제 닉으로 이렇게 감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 변호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은 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변호사다. 아니요, 굉장히 인간적인 정도는 안 되고요. 부처님의 비서실장으로서 아난다 존자가 모든 것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예. 나는 거의 법자랄이다. 법에 대해서 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아니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분을 존경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정도는 못 되고요. 예,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아난다 정수경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의 변호사들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변호사는 내란죄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호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제 아는 지인은 TV보다 요즘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널들이 똑같은 거의 사람들이 시민시키기 똑같은 변호사들이 이 채널 저 채널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속 시원하게 이 언둔의 고수 안한다 정수경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 방송은 왜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방송을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네. 왜 변호사들의 의견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 의견 다르고 네. 유튜버 이런 데 출연해서 물론 뭐 야당 쪽에 친화적인 유튜브 쪽에 나오시는 변호사님도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또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변호사님들이 하는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재판을 해보시면 알지만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잖아요. 네. 그럼 원고를 법정에서 대리하시는 분은 원고 측 변호사고 네. 피고를 대리하시는 변호사는 피고 측 변호사시잖아요. 네. 근데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피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법관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의 모든 이런 상황은 법관을 국민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 전체. 예. 국민 전체를 보고 판단은 국민 전체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말하자면은 탄핵을 찬성하거나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을 공표한 것을
내란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측의 무리들이 이 나라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뭐 그것을 촛불이죠. 촛불 세력. 그것을 그 촛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예, 있습니다. 그러고요. 예. 그것을 또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일단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면 그걸 크게 보면은 원고, 피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원고이냐, 피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에서도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유익한 말을 그분 주장이 맞다. 증거도 그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막 수집해서 그거를 계속 그 재판장님한테 보여주고 제시하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피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님은 피고 측을 대리한 변호사님 입장이 그 피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예. 할 수 있는 주장을 막 주장과 논리와 막 온갖 거 뭐 이론 막 들이밀고 또 증거도 거기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막 수집을 해서 재판장님한테 막 내밀어요. 네. 그러면 재판장님이 다 심리한 다음에 나중에 재판장님도 막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그거에서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네. 지금의 이 싸움도 그거 똑같은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야당 쪽의 입장에 또 야당 쪽의 의뢰를 받으신 변호사님들은 그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고 그다음에 내란을 했으니까는 당연히 그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으려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하게 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저렇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아예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 사람들의 말을 옳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논리도 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할 때 보면 막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막 정신없이 막 하는 게 변호사들이 그거를 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자기의 직권을 행사한 것인데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자기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리고 직권 행사한 거 가지고 그게 그 국회 의석수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는 그 내란 그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당한 것에 불과하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워서 직권 행사한 거고요. 무슨 뭐 탄핵이고 직무정지고 뭐 이런 게 어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제가 양쪽 집회 다 좀 여의도에도 가봤고 저 광화문에도 가봐서 이렇게 했는데 광화문 쪽에 모이신 분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뭐라고 그러나 언론에는 뭐 광화문은 뭐 4만이다 뭐 여기는 20만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만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광화문에 모이신 분이 그렇게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저 나름대로 전부 다 일정한 세력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세력과 그 반대로 억울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런 거지. 이게 변호사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걸 다 진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대로 논지를 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통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여의도에서 모였던 탄핵 찬성했던 세력들 그리고 광화문에 모였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의 양쪽을 변호사님께서는 다 보셨는데 광화문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외면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저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방송의 개념은 신속 정확 보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성이 떨어지네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는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지 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따지는데
그 사람 보도 방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 말에 무조건 복종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 난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상하게 그 향후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그 언론사들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그랬어요. 보면은 그 기성의 언론사들이 그 국회 쪽, 다시 말해 야당 쪽에 말에 편승해서 그쪽만 주로 보도해주고 그 반대쪽에 억울한 얘기 진짜 그쪽은 가서 취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취재는 하시더라고 보니까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는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특종이 생겼을 때 보도하기 위한 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취재는 하시는데 그거를 동일한 선에서 이렇게 보도해 주지는 않는 걸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그 기성 언론가 우리가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좀 구조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언론사는 사실을 알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을 하시고 그리고 광고 수입으로 살아가는 부분인데 그 언론사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많은 인력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 기존에 많은 자금이 투하된 것이 이렇게 낭비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어떤 기업체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말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보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법인체니까 그 법인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암말해도 그 권력의 풍향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언론이 항상 보면은 진실을 말하고 뭐 보도를 하고 이러는 곳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언론은 권력의 힘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대통령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국가 원수는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우리나라 그 국회 쪽은 하여튼간에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야당이 3분의 2까지는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탄핵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 남용이에요. 지금은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이제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뭐 22명을 뭐 벌써 탄핵했고 뭐 그리고 탄핵했다 도로 또 제자리로 복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그렇게 지금 그 국회가 자기가 특정 정파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핑계로 그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권력 남용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직을 마비시키고 있고 결국에서는 그 대통령실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주요 그 사법기관들의 그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부 영원으로 만드는 그 예산 결의권을까지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권력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시사변2에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전시사변과 마찬가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님께서 나름대로 사비를 털어가면서 뭐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예산에 없는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네. 본 거. 그거 자체가 준하는 사태,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도. 아하.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계엄은 국회에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보했을 때 국회가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면은 모여서 그거를 계엄을 도로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국회에 또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그 절대 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그 해제 요구를 쉽게 받은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3일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이제 이거 도나마 3일 천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 소리 이렇게 계엄이 선포됐다 그 소리 들었을 때 이제 누가 전화로 방송을 보고 저한테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일도 못 가고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하자면은 네. 계엄령을 발표할 수 있는 사태에 이르러서 발표를 했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대 의석수가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예산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놓은 국회의원들이 뭐 계엄은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제도를 존재하지만은 대통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국가에 위난이 와도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서 군통수권자로서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발을 꽁꽁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적 상황을 유도한 것은 국회죠. 다만 이제 내란죄냐 국회 거기에서 그 예산을 모두 제로로 만들고 아무 이유도 없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 심리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전부 탄핵시키고 이러는 국회의 그 활동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거기에 그 폭동 이런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 의결권 행사하는 게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행동까지를 내란죄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후에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 사건 가지고 그것을 탄핵으로 몰아갈 때 그 야당 측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조직력을 통해서 그 여의도에 많은 그 자기들의 말에 찬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동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와서 보면은 그분들은 자발적 참여자보다는 조직적인 동원인 흔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여의도에서 뭐 대통령의 뭐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뭐 양 몇십만이 모였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 부분이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됐을 것 같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그 한동훈 대표의 말을 거스르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우려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그 소신 없는 행동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결국은 의결당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는 내란적인 성격이 있지 않을까? 국회 일련의 그런 행동. 근데 그거의 주도권을 누가 가졌는지 다시 말해서 그거를 그 야당의 그 대표자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때 그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그 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에 누가 수괴냐, 이거는 조금 점검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수괴 없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가게 한 거. 그 계엄 선포를 빌미 삼아 그렇게 한 것은
그 전에 예산을 먼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해서 제 의견이 얼마나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의 말씀은 오히려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것을 선동한 세력들, 네, 예. 그게 그쪽이 오히려 내란의 비중 그쪽에 있다고 야당을 야당 쪽, 예, 지지하는 야당도 무리-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거는 내란에서 이제 부와 내동 이런 거로 보는 거고요. 그 거기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전략하에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코너로 몰고 이런 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는 저렇게 행동하겠지 네. 다 예상하면서 일을 벌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상 시나리오들 같다. 보이지는 그렇겠지만 예. 제가 그 시나리오 내용을 그 실제로 그제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참의 그런 이런 거의 진실을 보시면 아주 몇 년이 지나서부터 서서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보면 오히려 그게 내란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그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수경 변호사님의 말씀에 판단이 서슬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주장을 하셨고 눈의 고수는 역시 저희들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답을 내주실 걸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정수경 변호사님께서는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큰 틀에 보면은 그런 취지에 찬동하는 거죠. 그렇게 예. 본다면은 제 의견에 찬성합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번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가장 놀랬던 사실은 이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중앙선관위였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 그리고 과천선관위, 관악선관위군요. 관악선관위 그리고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그러면 모든 병력이 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계엄령 해상권을 막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잠깐만.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예전에 5.18 때 비상계엄 확대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12.12 사태라든지 그 일련의 그때의 비상계엄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계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엄군.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자예요. 그렇죠. 자기의 예.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내란이라는 거는 권한자 아닌 자가 권한자의 권한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 이콜 내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이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그 전시 사변 이에 준하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시탁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시켜 놓고 막 이러는 이 정국을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 볼 때도 완벽하게 옳은 판단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력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냐 아니면 직권 남용이냐 요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란죄의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란이라는 거는 우선 거꾸로 해야 돼. 방향이 거꾸로 돼야 돼. 방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계엄 발표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계엄 발표권자가 아닌 자가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엄을 발표하게 대통령에게 충고를 들이대서 계엄 선포하게 나블라블라블하게 했다든지 뭐 요렇다면 내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자기 의지로 지금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거 막 주저하고 왜냐면은 발표해봤자 이 헌법상 그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해프닝을 무리수로 왜 두나 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국무위원들은 그 정도의 헌법 상식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일하기 힘들고 괴롭히고 진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고충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 계엄 선포해봤자 몇 시간 요번엔 몇 시간만이죠. 심지어 며칠도 못 가서 다 보나마나 해제 당할 텐데 그 해제 당했을 때 그 반대적인 그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이 국무위원들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있죠.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막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경제를 어렵게 할까봐 또 또 막 그런 것도 어렵게 하고 막 그런 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그 반대를 꺾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누구도 대통령이 누구한테 그 뭐 사주당해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고유 권한을 자기 판단을 해서 발표하셨고 발표하신 다음에 곧바로 또 국회에 또 통지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거 알고 뛰쳐와가지고 그것을 몇 시간도 못 참아주고 그 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란의 그게 성립 요건이 처음부터 안 돼요. 내란은 방향이 거꾸로 해야 돼요.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발표했다든지, 응? 그러면은 이제 그 꼭두각시 대통령한테 뭐 총구를 들이대면서 뭐 개헌 발표 안 해? 막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란에 쓰게 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그거를 저기 뭐 그걸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뭐 이런 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가 직권행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력화시켜야지 응? 국가기관은 뭐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에서 불가능하게 해야 그게 그 국헌문란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대통령이 누구의 그런 뭐 꼭두각시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본인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한 거라서 이거는 내란 처음부터 내란은 그 저거가 안 돼요. 근데도 뭐 왜 그 뭐 공소장에 아니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 범죄 제명을 갖다가 뭐 검찰에서 무슨 뭐 그 김용원 장관님인가 그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할 때 제명을 갖다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다가 그 공범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한 표현이 있었다. 뭐 언론에서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그거는 제명 표시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게 언론하고 막 거기서 막 떠들어대는 게 내란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안 쓰면은 또 그 구속영장 청구하신 일에 그 일을 하셨던 검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걸 내란이라고 안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또 그분을 또 탄핵 의결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연달아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웬만한 공직자들 뭐 하위직 말고 웬만한 그 나름대로 그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모든 고위공직자 전원을 다 탄핵 의결시켜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국법질서를 확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현재 권력 그 야당의 그 국회에서의 야당의 의석수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장난삼아 너희들 내 앞에 줄 안 서면 너희들이 배길 것 같아 어디 한번 보자 뭐 완전히 뭐 조선시대에도 있지 않은 그런 행동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상대로만 가능하냐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만 가능해요.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너무 얼어붙을 필요 없고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국회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그 비판을 하셔야죠. 비판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옳다고 뭐 하셔도 되는 거고 자유죠. 그거는 국민들의 자유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덮치고 막 이러는 거는 이 모든 게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쪽을 먼저 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이 가장 먼저 이 선관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부방대를 이끌면서 주말마다 계속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설마 그러고 대부분 외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니 그 많은 병력들이 그 국회 들어간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로 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럼 도대체 왜 선관위로 그 많은 병력을 보냈느냐 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태극기 집회 가면 그거를 발표하시는 분이 그거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진감인가 하면서 그분들을 쫓아서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선거 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표 종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서로 간의 감시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이렇게 그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근저에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 개표하는 과정도 밤 꼴딱 새면서 어느 특정 그 선거구를 지켜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막 개표만 해요. 하나도 그분들 손에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예.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제 요번에 요번 총선 요거를 제외한 그 전까지 4개 총선 대선 보궐 대선 이렇게 쭉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증거 이렇게 수집된 증거 가지고 검토도 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업무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 그분들이 법정에 나서 증언한 거 그분들의 진짜 진술한 거 이런 거 전부 해가 전부 이렇게 검토하고 수집된 증거 이런 거 다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저거 한 거 했는데 부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그분이 굉장히 빨리빨리 수습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부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가 정말 해킹이 쉬운 구조 그렇게는 돼 있는 것 같아요. 해킹이 쉬워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진실과 다른 어떤 수치를 막 발표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빅브라더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전투표는 본 투표하고 달라서 지금 누가 이렇게 와서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그 현장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카운트해서 쭉 출력해서 주면 거기다가 입에 사인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투표를 이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서 수습해야 되는 어떤 이상한 그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전에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고요. 제가 고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부정선거 방지된가 거기서 참관인 교육하면서 한 게 있어요. 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니까는 막 빠르고 그래가지고 내용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은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선거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한교안 전 총리를 만났는데 그 한교안 전 총리에게 그 부정선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부정선거와 관계된 물증은 다 확보됐다. 단지 여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경우 뭐가 문제냐면은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왜냐면 모든 그때 부정선거 감시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네.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네. 모든 선거를 다 하지 못하고 황교안 대표님이시라고 그 대표님이 출마하신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하셨던 그 지역에 많이 투입이 됐고 다른 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선발적으로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동영상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것이 다 황교안 대표님께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부정에 대한 증거는 넘쳐나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맞고 네. 그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진짜 그 뭐야 그 가짜 투표지 막 그 여기 선거 사전 투표함을 열지도 않았는데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래가지고 전자개표기라는 게 이미 막 한참 돌아가고 있는 장면도 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넘쳐나게 많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어떠한 사정으로 황교안 대표님께서 선거무효 소송에 동참을 못 하셨어요. 그분이 아마 대표님이다 보니까는 본인의 하나 대표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의중을 물어봤다가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냐 뭐냐 실제로 자기들이 부정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사이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사정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후담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 종합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선거무효 소송에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을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님한테만 갔겠냐. 다른 분들도 다 공유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거구의 선거무효 소송에 나서고 그런 분들이 그 증거를 많이 활용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그 선거무효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지역구 자기 선거구에서 수집한 증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황교안 대표님 지역구에서 수집한 증거를 다른 지역구에서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기 한강의 사정은 남산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재판이라는 거는 10중 8구 네 말이 맞아라고 확신을 주는 증거를 법관에게 제시하지만 법관은 그거에 대해서 네 말이 맞아 무효야 이렇게 땅땅 쳐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네 지역에 대한 게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관들로서 그런 경우 재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있지만은 이렇게 땅땅 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땅땅 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은 그 증거가 어려움 속에서 그 실제로 이루어진 그 증거는 없고 나중에 개표가 된 거에 대한 증거만 있거든요. 근데 개표된 거에 모양이 이상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라면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부정의 증거만 가지고도 대통령 선거 자체를 모두 다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였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 선거 무효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건 아니구나.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예요. 뭐 법관이 자기 식구끼라서 자기 식구 한 선관위하고 법관이 동일한 조직이라서 뭐 이런 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이 선거 감시 활동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참관인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참관인들이 이런 선거 참관 경험이 있거나 막 이런 부정 선거를 감시하는 이런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배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 대해서 자신들에게 많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많이 해주신 분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려 차원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과연 기각될까요? 인용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우선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도 지켜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변론을 우선 잘 하셔야 되고 그 준비를. 네.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은 다분히 그 정치적인 재판의 성격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쫄지 않게 예. 우리 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분들이 그 헌법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님들이 쫄지 않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얘기는 그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니고요. 예. 네. 결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쫄면은 쫄면은 인용이고 예. 예, 쫄지 않으면 기각이군요. 기각이다. 예, 그겁니다. 예. 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수경 변호사님.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